앞으로 일주일 동안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 10월의 일자리 보고서, 그리고 주요 기술기업들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중에서 5개 종목 실적이 11월 초 시장 방향을 주도할 것입니다. 이들 5개 빅테크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약 1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경 6,600조에 이르는 상상 초월의 거대 규모입니다. 이 5개 이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현재 2경이 좀 안 되죠? 앞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 돈으로 2경이 넘어갈 것입니다. S&P 500의 170개 기업들이 분기 실적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실적 발표 주간입니다. 이번 주가 3분기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서비스 및 제조 부문 활동, 소비자 신뢰도에 대한 업데이트도 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11월 회의 6일, 7일, 열흘 앞으로 다가와서 미국 연준의 인사들이 통화정책에 관한 발언을 삼가하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한 가운데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행보에 영향을 줄 주요 경제 지표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연방준비제도가 11월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금리를 다시 인하할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중단할 것인가? 이것은 11월 6일, 7일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중앙은행 정책 입안자들에게 2가지 옵션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주에 발표될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에 대한 2가지 보고서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8일 새벽 4시쯤에 금리 인상이냐 동결이냐 결과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월 8일 새벽 4시쯤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을 점점 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착륙이란 경제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까지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나올 경제 데이터는 투자자들의 베팅을 시험대에 올릴 것입니다. 수요일에 경제 분석국은 3분기 국내 총생산 GDP에 대한 사전 추정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경제가 견고한 경로를 계속 유지하고 2분기에 나타난 성장과 같은 연간 3%의 속도로 분기에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에는 페드가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의 최신 판독치가 발표됩니다. 경제학자들은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범주를 제외한 연간 핵심 PCE가 9월에 2.6%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것은 8월에 2.7%에서 하락한 수치입니다. 8월의 PCE는 헤드라인 수치가 전년 대비 2.2%로 3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근원 PCE도 2.7%의 상승에 그친 바가 있습니다. 목요일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보다 견고해 보이고, 금요일 노동부 보고서에 나오는 일자리 상황이 예상보다 좋을 경우 이전에 0.5%를 이내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중단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증가가 강력하면 연준이 11월에 통화정책을 잠시 중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전문가들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발표될 데이터가 연준의 하락 방향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요일에 노동통계국은 전국 고용 상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블룸버그의 데이터에 따르면 10월 일자리 보고서는 12만 5천 개의 비농업 임금 일자리가 미국 경제에 추가되었고, 실업률은 4.1%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에 미국 경제는 25만 4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했고, 실업률은 4.1%로 떨어졌었습니다. 인플레이션, 큰 화두죠.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경로는 크게 2가지입니다. 유가, 기름값 급등처럼 비용이 높아져서 생기는 물가 상승이 있고, 수요가 견고해서 나타나는 물가 상승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고 후자는 긍정적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집니까? 원론적으로는 떨어집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부채와 조달 비용도 오르게 됩니다. 기업은 자금을 조달해서 설비를 확충을 하고 투자를 늘리고 매출을 올려야 하는데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소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적 개선이 줄어들면서 주가도 내려가게 됩니다.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회사는 금리가 오를 때 이익을 보겠지만 그런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빅테크주들,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중에 빅테크주들은 금융자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예금보다 부채가 많아서 금리가 하락할 때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히 기술주의 경우 대규모의 투자가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시그널만 보내도 나스닥 지수, 기술주들이 모여있는 나스닥 지수 흐름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투자 매력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이 위험자산의 수익과 금융사의 예금상품 등 안전자산의 수익 차이가 적어지면서 위험자산으로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금리에 따라서 자산 선택이 달라지게 되죠. 투자에 사용되는 자금은 높은 이익을 찾아다니는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돈이 주식에서 채권이나 은행으로 움직이고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과 은행에서 주식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리와 주가가 같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으면 기업의 실적도 올라가고 주가도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1950년 이후 12차례 연준의 금리 인상기 동안 S&P 500은 연평균 9%의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금리 인상기는 딱 한 번, 석유 파동으로 경기 침체가 심각했던 1972년부터 1974년, 그때는 마이너스 8.6%를 기록했습니다. 그때 딱 한 번이었습니다. 이렇게 금리와 주가는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른다고 주가는 무조건 떨어지고 금리가 내린다고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금리 인상이 때로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금리 인상이 악재 요인으로 작용해서 주가가 또 곤두박치기도 합니다. 사실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는 워낙 복잡해서 한마디로 규정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금리와 주가는 역의 관계입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주가는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반대로 주가는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금리가 하락을 하면 기업들은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서 투자를 늘리게 됩니다. 동시에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는 기업들은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서 이자 비용, 금융 비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 이익은 늘어나고 재무 구조가 튼튼해져서 기업 가치가 또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주가는 돈이 몰려 들어오니까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리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가 감소해서 기업의 성장은 또 둔화가 됩니다.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비용도 늘어나게 됩니다. 기업은 이익이 줄어들고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중 특히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기게 되죠. 은행에 넣어두면 원금 손실 없이 그런 염려 없이 매년 안정적으로 금리가 높으니까 이자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손실 위험을 무릅쓰고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줄어들고 주가는 또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대체 투자 수단인 주식과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들게 됩니다. 주식 투자는 넘쳐나는 돈의 힘으로 주가가 또 상승을 하게 되죠. 그리고 국내 주시장을 보면 국내 주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 변수 주로 미국 금리입니다. 국내 증시가 미국 금리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세계 경기 흐름이나 글로벌 투자 자금 움직임을 결정하는 최대 요소이기 때문입니다.